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와, 정말 특별한데. 베를린의 한 사진작가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시작한 한식 탐험. 그는 처음 맛본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 열정적으로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한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한국인 요리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짜 한식당의 실태와 진정한 한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그의 여정, 그 과정에서 겪은 위협과 고난, 그리고 새롭게 얻은 깨달음까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탐방기가 아닌 한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함께 루카스의 특별한 모험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루카스 벨트마이어라고 합니다. 35살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죠. 제 일은 주로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길거리의 활기찬 모습부터 조용한 골목의 그림자까지 도시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게 제 일이랍니다. 사실 이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의 어느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제 추천 목록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까? 호기심에 시작한 한국 드라마 시청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 용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음식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와, 저 음식 뭐지? 너무 맛있어 보인다. 화면 속 주인공들이 먹는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파전과 막걸리,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먹는 초록색 병에 소주 한 잔과 순대국.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입에서 군침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비빔밥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밥 위에 올려진 모습이 마치 팔레트 위의 물감 같았거든요. 이렇게 예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나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잖아. 여기 한식당이 꽤 있을 텐데. 그 순간부터 저는 집 근처 한식당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제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향신료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맛일까? 메뉴판을 받아들고 한참을 고민했죠. 모르는 단어투성이었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비빔밥이라는 게 뭔가요? 웨이터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이라고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화려한 비주얼의 음식이 바로 이거였군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한글 간판들, 한복을 입은 직원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드디어 제 앞에 비빔밥이 놓였습니다. 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거든요. 노란 달걀 노른자, 초록의 시금치, 빨간 고추장. 그야말로 세계 향연이었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보다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첫 맛은 조금 낯설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이 입안을 강타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매콤함 속에 숨어있는 달콤함, 아삭한 나물의 식감, 부드러운 달걀. 모든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먹던 바로 그 음식을 제가 지금 여기 베를린에서 먹고 있다니. 마치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매주 한 번씩 새로운 한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식 탐험은 멈출 줄 몰랐어요. 마치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베를린 곳곳의 한식당을 찾아다녔죠. 매주 새로운 한식당을 방문하는 게 제 삶의 낙이 되어버렸어요. 주말마다 지도를 펴고 아직 가보지 않은 한식당을 찾아 표시하는 게 취미가 됐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해졌어요. 마치 별자리 지도 같았달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라? 이 비빔밥, 지난주에 먹은 거랑 좀 다른데? 처음엔 그냥 식당마다 레시피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도 지역마다 음식 맛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독일도 지역마다 소세지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갈수록 그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식당의 비빔밥엔 단무지가 들어있었고, 또 다른 곳에선 김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선 비빔밥에 마요네즈와 옥수수 콘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이게 정말 비빔밥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곳은 달콤한 맛이 강했고, 다른 곳은 짠맛이 강했죠. 어떤 곳은 청경채나 양상추를 넣고 볶은 곳도 있었어요. 또 다른 한식당에선 불고기가 아니라 완전 중국식 볶음 요리 같았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소스는 끈적끈적하고 이게 다 같은 음식이라고? 도대체 뭐가 진짜 한국 음식인 거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재미있기도 했어요. 매번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요. 마치 복불복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오늘은 어떤 맛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한식당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마르쿠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르쿠스는 미넨에 사는 친구인데 제 추천으로 한식당에 갔다 왔대요. 야, 루카스. 네가 추천한 한식당 다녀왔는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했는데? 음식이 네가 말한 것과 좀 달랐어. 김치가 달달하고 불고기도 향신료 향이 강했어. 이게 진짜 한국 음식 맞아? 마르쿠스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식당마다 맛이 다른 게 한식의 매력 아닐까? 다양성 있고 좋잖아.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털어냈어요. 에이, 내가 한국에 가본 것도 아닌데 뭘 안다고 이래?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한식의 특별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식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미넨에 사는 안나, 함부르크의 토마스, 심지어 독일을 벗어나 파리에 사는 소피에게까지요. 제 입에서 한식 칭찬이 멈추질 않았어요. 얘들아, 한식 진짜 맛있어. 꼭 먹어봐. 비빔밥은 정말 예술이야. 색감도 예쁘고 맛도 좋고. 불고기는 말해 뭐해. 그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춘다니까?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저처럼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루카스, 내 말이 맞아. 비빔밥 진짜 맛있더라. 고마워, 좋은 걸 알려줘서. 이런 반응을 들으면 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마치 제가 한식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글쎄요,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루카스, 네가 말한 그 맛이 안 나. 뭔가 이상해. 이상해. 뭔가 짜고 기름져.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매일 먹는다고? 믿기 어려운데. 솔직히 별로였어. 중국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친구들의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느낀 그 특별함을 그들은 느끼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할 만한 이유를 찾았죠. 아,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좋은 식당만 가본 거고. 친구들은 아직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가 봐.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입맛이 다른가? 독일 사람들한텐 한식이 좀 강한가?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한식당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매번 그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했죠. 매주 새로운 한식당 리뷰를 올렸죠. 사진도 열심히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사진작가라 그런지 음식 사진 찍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방문한 식당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했어요. 얼큰한 국물에 김치의 신맛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냈죠. 특히 돼지고기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이란.
천국이 이런 맛일까요? 이번 식당의 불고기는 조금 달았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죠. 고기가 아주 얇게 썰려 있어서 씹는 맛이 좋았어요. 양파와 당근이 같이 볶아져 나와 색감도 예뻤고요. 그리고 고기 위에 고수가 올려져 있어 독특했답니다. 밥 위에 올려 먹으니 꿀맛이더라고요. 이 비빔밥 전문점에서는 처음 보는 재료들이 들어있어 놀랐어요. 오이 대신 피클이 들어있더라고요. 독특한 맛이었죠. 고추장도 평소보다 덜 맵고 달달한 맛이 강했어요. 한국식 퓨전 요리인가 봐요. 새로운 시도 좋네요. 블로그를 쓰면서 저는 스스로를 한식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베를린의 한식당은 다 가봤으니 나만큼 한식을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 식당마다 맛이 이렇게 다르지? 이게 다 진짜 한국 음식일까? 특히 한식당에서 한국식 스파게티라는 메뉴를 봤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스파게티 면에 고추장 소스를 비벼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게 과연 한식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죠. 에이, 한국에도 지역마다 맛이 다르겠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게다가 요즘은 퓨전 요리가 유행이라며 한국도 서양 음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블로그에 한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K라는 아이디의 사람이었죠. 루카스님,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한식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 중국식으로 변형된 음식 같네요. 특히 그 한국식 스파게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에요. 한국에는 그런 음식이 없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뭐? 내가 먹은 게 한식이 아니라고? 그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게 가짜였다고? 처음엔 그 댓글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에이, 까다로운 사람이겠지. 아니면 한국의 특정 지역 음식만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답글을 달았죠. 안녕하세요, K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다녀본 식당들은 모두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어떤 점에서 진짜 한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K의 답변은 꽤 길었어요. 제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비빔밥에 들어있는 재료들, 김치찌개의 색깔, 불고기의 양념 등등. 루카스님, 진짜 한식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식당이 한국 음식을 따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식 요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한국의 불고기는 그렇게 기름지지 않아요. 그리고 비빔밥에 마요네즈나 옥수수를 넣는 경우는 없어요. 김치찌개도 그렇게 새빨간색이 아니에요. K의 설명을 읽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게 다 가짜였다고? 그럴 리가. 하지만 K의 말이 맞다면 내가 알고 있던 한식은 뭐지? 내가 즐겨 먹던 그 음식들의 정체는 뭐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진짜 한식은 어떤 맛일까? 어떤 모습일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맛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 요리책도 구입했죠. 유튜브에서 한국인들이 올린 진짜 한식 영상을 찾아 밤새도록 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의문이 커져갔어요. 제가 먹어본 한식과 영상 속 음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내가 정말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베를린의 한식당들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 이 의문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내가 가본 식당들이 정말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인지, 요리사가 정말 한국인인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제가 리뷰했던 한식당들을 하나씩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음식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한식을 맛본 식당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방장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어요. 게다가 주인도 중국인이더라고요. 저기, 혹시 이 식당 주인이 한국분 아니셨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 음식을 잘 알아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게 사실은 중국인이 만든 음식이었다고.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즐겨 찾던 한식당들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곳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당혹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한식이라고 믿고 즐겼던 것들, 제가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추천했던 것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모든 리뷰들, 그것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친구들에게 가짜 정보를 전해준 거잖아. 블로그 독자들한테도. 아, 어쩌지?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새로 생긴 한식당을 발견했어요. 작고 모던한 느낌의 식당이었죠. 솔직히 이번에도 속는 것 아닐까? 한국인이 아닌 아시아계 사람이 아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깔끔하고 창문으로 보이는 내부 인테리어도 정갈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그녀의 이름은 소영 씨였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녀의 한국어 억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맞아요. 서울에서 왔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이렇게 직접 식당을 열었답니다. 소영 씨의 대답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진짜 한국인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메뉴를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알고 있던 메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기, 비빔밥이나 불고기는 없나요? 소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 메뉴들 말씀이시군요. 저희 가게는 조금 특별해요. 한국의 가정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메뉴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호기심에 이끌려 소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잠시 후 소영 씨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입니다. 밑반찬으로는 무생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이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한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색감부터가 달랐어요. 요란하지 않고 은은했죠. 그리고 냄새. 정말 집에서 막 지은 밥 냄새 같았어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소영 씨의 권유에 조심스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와, 이게 된장찌개인가요? 지금까지 먹어본 된장찌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짜지 않고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갈치조림도 마찬가지였죠. 부드러운 생선살이 입에서 녹았어요. 이게 진짜 한식인가요? 제 질문에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온 한식들과 지금 이 음식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요즘 베를린에 한식당들이 많이 생겼지만 한국인이 운영하지 않는 식당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음식들이 한식에 가깝긴 한 거죠. 소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마도 한국식 중국 음식? 아니면 현지화된 한식? 그녀가 말했어요. 많은 한식당들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들은 더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식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동안 제가 블로그에 올린 모든 리뷰들,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매듭지어진 거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제게 소영 씨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따라 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국식 조리법을 사용하게 되죠. 소영 씨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식당들의 매출이 급감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 사장들이 한류 열풍을 이용해 한식당으로 간판을 바꾼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한식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중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내놓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이나 찍은 사진들은 다 잘못된 거네요? 소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루카스 씨는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을 거예요. 그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전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어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진짜 한식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새롭게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요? 제게 한식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소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함께 진짜 한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아요. 그렇게 저는 소영 씨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진짜 한식을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여정이었죠. 첫날 소영 씨는 저에게 한식의 기본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한식의 기본은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이 한식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죠. 소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식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식은 계절에 따라 달라져요.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 가을에는 전,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죠. 소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소영 씨에게 한식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식과 진짜 한식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루카스 씨,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식은 단순히 맵고 짠 음식이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이죠. 소영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한식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소영 씨, 저 가짜 한식당들의 실태를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짜 한식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식의 가치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소영 씨의 조언을 듣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 블로그에 진실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한식들, 사실은 진짜 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 한식당과 진짜 한식당의 차이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메뉴라도 얼마나 다른지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비교했죠. 여러분, 이게 가짜 비빔밥이고 이게 진짜 비빔밥입니다. 보시다시피 재료부터 다르죠. 진짜 비빔밥은 계절 나물을 사용해 더 푸르고 싱그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 프로젝트는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블로그 독자들만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루카스 씨. 저희가 루카스 씨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는데요.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이것이 진짜 한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짜 한식당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식의 가치,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싶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인터뷰 이후 제 프로젝트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와 진짜 한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루카스 씨, 덕분에 진짜 한식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게 진짜 한식당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 활동에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식당을 가짜라고 하는 거요? 우리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집 앞에 협박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 활동을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소영 씨도 저를 격려해 주었고요. 루카스 씨, 힘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건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소영 씨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주기 시작했죠. 루카스의 말이 맞아요. 우리도 처음엔 그게 진짜 한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르네요. 가짜 한식당들, 제발 좀 개선해 주세요. 우리는 진짜 한식을 먹고 싶어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부 가짜 한식당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사를 고용하거나 정통 한식 레시피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식당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식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달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갔죠. 소영 씨는 제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루카스 씨, 한식을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그릇이니까요. 소영 씨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문화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한 나라의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변형하거나 모방한다면 그건 그 나라의 문화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제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어요. 단순히 한식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즐길 때 그 음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베를린을 넘어 독일 전역에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루카스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외국 음식점을 갈 때마다 그 음식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아마도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실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로 발전하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인생을 바꾼 이 일의 시작점에는 한국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준 한국 콘텐츠가 있었고, 제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 한국 친구 소영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모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